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휴식과 함께 주말 동안 향후 전국 구성에 몰두할 예정인데요. 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 세안대 부총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서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사저 주변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좀 어떻게 행보를 보셨어요? 4.4km 무병장수로를 오늘 등반을 하셨는데 이 길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오르던 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명분은 오늘 마스크맨들, 취재 기자들 60여 명 같이 동반을 한 산행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대통령이 갔던 길을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사적인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예. 어쨌건 산을 오른다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산행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총장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 오늘까지 행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이제 대중 친화적인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대통령, 특히 이제 전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상당히 좀 괴리된 어떤 구중궁궐의 밀실 통치를 해왔다는 그런 비판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이제 대비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편하게 기자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대통령. 사실 저런 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는 전혀 저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친근하고 또 다정다감하게 네.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런 행보들이 계속 5년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파격 행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좀 따라가 봤고요. 새 정부의 변화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책실 부활이 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정청 정책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각 부처별로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청와대 일을 하는데 정책실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컨트롤 타워. 이번에 정책실의 의미는 비서실은 정무적 기능을 가졌고요. 예. 그 스타일로 보면 제가 느낄 때는 박원순 시장의 어떤 스타일, 여러 가지 어떤 인사, 혁신, 사회, 우선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고 정책실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아젠다 중심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책실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 간의 기본적인 정책들을 통합해내고 또 혹은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가져가야 될 자기 아젠다를 점검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도 그동안에 싱크탱크에 같이 몸담았던 자기의 예. 정책들을 만들어 왔고 또 일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그런 것들을 경험이 있는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가장 큰 어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새로운 발탁했는데 경험상으로 청와대 경험이 없거나 되게 반짝 놀라는 인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놀라운 인사들이 알고 보니까 충분히 그만한 역량과 경륜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실에 있어서도 예. 외교안보 또 비서실 정책실이 삼실로서 어떤 충분한 역할 분담과 다양한 어떤 조직 문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 보입니다. 정책실은 정말 당정청 일체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정부가 군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것이 2004년 6월이죠.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와 그때 당 노무현 정권 청와대와 당과 상당히 당청이 충돌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분양가 원가 공개를 놓고 당청의 이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 김근태 원내대표가 우리 계급장 띄고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당청 갈등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직전까지 갔었고 이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획득해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당의 그런 과반의 지위를 가지고도 당청공에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원내 일당으로서의 그런 메리트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의 어떤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당정청이 일체화돼서 집권여당의 모든 정책의 구심점이 돼서 끌고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권력을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예. 이 앞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비서실과 안보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일실 체제였습니다. 비서실장 김기춘,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막강한 그런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였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에 와서 그게 세 갈래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쪽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고 네. 정책 쪽은 이제 새로 임명된 아마 공무원 관료 출신이거나 아마 교수 출신이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군인 출신의 어떤 안보실이 삼각 축을 형성을 해서 아마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좀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실장의 인선 문제,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과의 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정무수석 후보군 역시 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지금 제일 큰 이제 그 안보 외교 라인은 그 전에는 주로 군인 출신들이 일상적으로 뭐 김관진, 네. 뭐 어떤 장성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번에는 아직 물론 군인 출신 후보군도 있고 외교관 출신 후보군도 있건데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 같은 거는 그런 부분 뭐 캠프 안에서 국민 아그레명 단장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은 한미 관계의 사드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만은 동북아의 평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동북아위원회 일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외교관 출신이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무 라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제로 이른바 너무 측근에 있는 분들을 좀 배제하면서 그런데 오늘 물망에 오른 분들 보니까 정세균 의장과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이나 김경 뭐 의원 전 의원 같은 전병헌 의원처럼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그러면서도 다 국회에서 전반적인 자기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120여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은 다른 정당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 국회의원 시절의 어떤 좌절 또 다양한 다른 집단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의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관심사가 누가 어디에 기용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특히 관심이 친문그룹의 기용 여부에 쏠리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인사를 보면은 친문 인사들이 주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가까운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 이제 문감방 의원이라 모임이라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정부 1기에는 임명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는 모양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 있게 통합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여지를 주겠다라는 거 이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그 당평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스트에 필요할 때는 뭐 친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정부 보면 뭐 그 대통령 가까웠던 공신들이란지 말이죠. 가신 그룹이 처음부터 전면에 포진할 경우에 이건 아주 정권 내내 치명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최근 지금까지 인사는 좀 여러 가지로 청사진이라고 보고 이후에 뭐 필요한 누구든지 뭐 친문이든 비문이든 간에 혹은 뭐 심지어는 다른 당 의원까지도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일종의 실용주의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듯이 뭐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뭐 친문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당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역차별인데 일단 1차적으로 밀리면 끝까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호남뿐이기 때문에 호남이 상당히 발전시키고 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호남 인사를 대폭 기용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역차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서 뒤에서 비판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특정하게 국가의 지도자를 미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적인 감정이 누구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대통령을 만들어놨으면 천하의 인재,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통령이고 50%를 지지하지 않은 어떤 국민들의 대통령까지 해서 통합적인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측근들은 물러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러나서 그럼 뭐 한 2기 인사 때쯤 다시 들어가겠지.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서 정권의 성공을 보고 오히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못했던 여러 사람이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추천해주고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옆에 가서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들은 그런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보면 일단 한번 밀리면 다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인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런 가운데 개혁 드라이브에도 좀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자기 색깔을 좀 내고 있는 과정인가요? 저는 그걸 개혁 드라이브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었던, 예를 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연스럽게 광주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정치권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미 과연 김일성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장도 그 노래를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예. 또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편제에 있어서 편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놨더니 사진이나 내용에 많은 오류가 많다놨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조차도 혼용하자. 국정과 금정을 혼용하자 해놓고 거의 뭐 말이 혼용이지 사실은 방치해 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식과 정의의 수준으로 같이 다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이것 자체를 무슨 뭐 새로운 좌편향이다 혹은 기억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 부총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예, 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서 지금 연장선에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던 게 그게 바로 이제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폐기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좌편향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편향의 논란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정윤회 수사에 대한 어떤 재수사라든지 기본적으로 국정농단의 뿌리가 됐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번 이런 부분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그런 신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통령 취임사 이후부터는 개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한국 정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살아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저는 절차와 과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3일, 4일째 되는데 물론 마음은 급하고 빨리 그동안 내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일 것이고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든가 있는 존재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의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 이제 어떤 갈등 구조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의 골도 상당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대통령이 지금 인사 총리나 뭐 인사할 때 직접 설명도 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좋은데 미국에서 인사를 소개할 때는 그분들은 인사청문회는 거치기 전에 인사검증을 6개월 정도
시스템에서 충분히 하고 나서 대통령이 소개를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인사의 난맥상이 보이거나 인사 실패가 났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보다도 그 밑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앞으로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뭐 특검이라든가 재조사 이런 것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예.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먼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선이 지금 끝난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선이 다시 펴져가지고 득점적인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산은 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한 말씀만 간단하게 네. 붙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권력 초기의 개혁은 사실 이제 속도 있게 빠르게 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은 거의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제 이로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대선 당시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의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은 최대 하부인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맨 사람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전방위로 개혁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검찰 출신 교수 출신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정말 빠르게 전방위로 광범위하게 아마 검찰 개혁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민이 아직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가야 된다. 해명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하죠. 예. 실제적으로 예. 그 말하자면 지난번 우병우 수석 하에서 청와대의 검찰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특검이 있었지만 본범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월호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충분히 국민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의혹과 관심 있는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가자는 뜻이지 이것은 무슨 정치적 공작처럼 보복 어떤 정치의 시작처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지금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통합 정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상당히 지금 양당에서 의구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소수정당, 소수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협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개혁하고 적폐 청산하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 법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120석인 민주당이 180석인 선진화법을 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네. 협치, 정당 간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협치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이 통합정부라는 것은 어느 정당의 사람을 해서 정부에 입각시켜가지고 그러면 너희 당에서 장관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논리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의원을 데려다가 장관을 시키기보다도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네. 순수 대통령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내각에서 장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정당과 상관없는 분들의 전문가 그룹을 내각에 대폭 포진을 시키고 의회는 의회대로 자 봐라. 장관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의회에서 서포트 해주라. 역으로 이렇게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의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각 당에 지금 사활이 거는 거 당권 투쟁이 나타나는 것은 이번에 당권을 잡아야만이 이 당권에 잡아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 공천을 한 사람들이 4년 뒤에 대선에 기본 조직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원을 주면 자기 당의 정체성이 오히려
말린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뭐 예.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가 좀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선 이후 각 당의 움직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으로 가보면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서 새 정부를 철저히 견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떠나는데 홍 전 후보가 전당 대회 전에 귀국을 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저는 이제 과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선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낙선을 하면 정계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어떤 정치를 보면 개파 어떤 보수 정치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재수는 필수고 삼수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당권을 틀림없이 노릴 겁니다. 그러나 당내 다수파는 저는 이제 친박이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13명이 다시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입당을 해서 당내적으로 치열하게 당권 투쟁을 할 텐데 당권 투쟁을 하는 목적도 4년 뒤에 대선을 두고 지금 당권 투쟁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이 결코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지금 당내에서 당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텐데 이 싸울 때 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명성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누가 선명성이고 강하게 맞설 수 있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당이 당내 분란에 심해질수록 이 소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당의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통합 여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연대 또는 통합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세요,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연대하고 통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통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당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 지도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역구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많은 후유증과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안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통합 논의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예. 이제 이후에 바로 이제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 총리 청문회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연대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당은. 예. 다만 두 당의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통합보다 훨씬 더 연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당이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20석밖에 없기 때문에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30석 혹은 선진화법의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60석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급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국민의당이나 혹은 바른정당 쪽으로 뭔가 타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당이 선뜻 뭐 연대하거나 통합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고 이 세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어떤 통합 바른정당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이른바 연대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거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새로운 선진 정치나 협치 정치가 나오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도 진일보할 수 있고 네. 반면에 이걸 계속 티격태격 하다 보면 국민들은 또 분열의 정치구나 하고 이제 짜증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이제 협치 정치를 위해서 이 두 당 야당들을 상대로 네. 상당히 물밑에서 활발한 그런 어떤 협상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